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계속 추워지네요. 근데 예년보다 겨울이 좀 따뜻하다고 예상이 돼가지고, 아웃도어 매장에서 50에서 80%까지 할인한답니다. 이럴 때 한번 좋은 것을 한번 장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아웃도어 매장 대변인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67쪽에 시장 실패 들어가면 되죠? 시장 실패. 했습니다. 예. 그럼 시장 실패라는 부분부터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시장 실패란 말의 뜻과 더불어 왜 시장 실패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원인 가지고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 시장이라는 단어와 실패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실패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부정적이죠. 따라서 어떤 부작용,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앞에 시장자가 붙었으니까 시장에서 어떠한 부작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시장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개념은 그렇게 잡지만 실제 문제에 등장할 때는 그렇게 나오진 않겠죠. 따라서 시장 실패란 시장 기구를 통하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를 우리가 시장 실패, 마켓 페일러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압축하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상태를 시장 실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부동산 시장이든 뭐 일반 경제학상의 시장이든 간에 모든 시장의 1차적 기능은 자원 배분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어떤 부작용,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실패가 발생할 때 시장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더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일단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이 말은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장에 개입하는 어떤 명분, 이유로 작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시장 실패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가? 일단 제목부터 확인을 하시면, 자, 가로 1번에 외부 효과가 있죠. 넘겨보시면 공공재, 독과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이런 원인들이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뜻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원인 보면 뭐가 있다. 외부 효과, 공공재, 독과점,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이 된다라는 점을 일단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 독과점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독과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독점과 과점을 결합한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은 묶으면 형태로 따져보았을 때 불완전 시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제목을, 즉 독과점 기업 또는 그 독과점 시장이라는 제목을 불완전 시장 이렇게 말을 바꾸어도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점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요, 외부 효과와 공공재 두 가지 부분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더욱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외부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외부 효과라는 이런 단어 표현은요, 물론 정책론에서 주로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 뭐 가치 원칙을 배운다거나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왜 인접성 이런 데서 보면 정의 외부다, 부의 외부 효과다, 그런 단어 들어본 기억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론, 정책론, 감평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오는 그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외부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이때 외부는 엄격히 말하면 시장 내부가 아니다, 시장 외부에서 발생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볍게 내용을 압축하면 어떤 개인의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로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를 우리가 외부 효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뭐 좋은 영향이 발생하면 정의 외부, 또 나쁜 영향이 발생하면 부의 외부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는데 뭐 웬만한 문제는 그렇게도 풀리긴 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영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의도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 효과란 말을 쓰고자 한다면 의도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의도한 결과는 외부 효과란 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기출문제에 뭐 몇 년 지나지 않았던 문제가 있는데 어떤 말이 나왔냐면 특정 경제활동 주체의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를 외부 효과라 한다, 이렇게 해서 틀렸던 적이 있어요. 나머지 문장 다 맞거든요. 근데 의도적인 결과란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의도했다는 거잖아요. 의도하지 않아야 되는데 의도하지 않았어야 외부란 말 쓸 수가 있는데 의도적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렸던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이익이 나오는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 또는 이롭다라고 해서 이로운 외부 효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상대방에게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 또는 해로운 외부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외부 효과는요, 크게 소비 측면과 생산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일단 외부 효과 그러면 의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럴 때 이익이 나오는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 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말이에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목적이 뭘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었겠습니까? 뭐 교통이라든지 또는 어떤 물류의 원활한 유통, 이동을 위해서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았지만 고속도로 인근 지역 주민들인 어떤 소음 공해 때문에 어떤 숙면을 방해받는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통이 발생하고 불리한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문장이 아무리 길고 복잡해서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 문장 속에 뭐 환경오염이나 공해라는 말이 붙으면 읽기 중단, 무조건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그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특정 지역에 농업 용도의 물, 농업 용수의 확보를 위해서 댐을 지었는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호수가 조성이 되고 뭐 관광선을 띄워서 관광 수입이 늘어난다면 이것은 댐 건설에 의도하는 관계 없었지만 그 지역의 수입 증가라는 이로운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부동산 쪽에 연결을 시키면 예컨대 우리 뭐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 그러잖아요. 인근 지역. 그럼 아파트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가 되었다, 뭐 화장장이 건설되었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줘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그때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이 만들어진 목적, 의도 자체가 처음부터 아파트 가격 폭락시키는 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가격의 폭락이라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런다?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똑같은 말을 가지고 지금 아파트 인근 지역에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되었단 말 나왔잖아요. 지금 말 빨라요? 괜찮아요?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수요 공급 물어보는 경제론에서 그 말이 나오면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가격이 하락한다, 이게 답일 것이고, 정책론에 갖다 붙이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문장 정답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또 그것이 감정평가론에 갖다 붙이면 그 가치 원칙 중에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 뭐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서 경제적인 감가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바뀌어지는 거죠. 똑같은 내용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 또 파트에 따라서 이 물어보는 각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알고 보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이럴 때 이때 정이든 부든 전부 어떻게 나온다? 소비 측면과 생산 측면,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근데 소비 측면에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사회적 편익. 이때 편익이란 말은 편리와 이익을 줄여서 편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민법 배울 때 권익 그러면 무엇과 무엇의 준말이에요. 권리 이익의 준말이 권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회적 편익이 있다면 사적 편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럴 때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이제 교과서에서 읽어보거나 문제를 풀 때 이런 표현 나오면 굉장히 멘붕이 옵니다. 왜? 기본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뭐고 사적 편익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그 기업과 개인들이 환경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어떤 그 정화시설 등을 설치 운영한다면 그 기업과 개인의 비용 부담은 커지겠지만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적어지겠죠. 또 그 말을 뒤집어 바꾸면 환경 오염이 적어지게 되면 어때요? 사회 전체적으로 얻는 이익은 크지만 그만큼 어때요? 기업과 개인 입장에선 부담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기업과 개인에게 들어오는 이익은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경우를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아무리 지금 당장 외우고 뭐 한다 하더라도 실제 문제 풀려고 하다 보면 멘붕 와요. 그럼 어떤 요령이 있냐?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 또는 이제 그 생산 측면에서는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이런 말이 붙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비용이란 말은 무엇인가를 만들 때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가 나오든 사적이 나오든 비용자가 붙으면 소비 측면이 아니라 생산 측면의 외부 효과를 의미한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일 때는 이제 사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소비든 생산이든 정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만 보자? 사회만 보자. 사적 비용, 사적 편익을 따지지 마시고 사회적 편익, 사회적 비용만 따지세요. 오케이? 그래서 사회 입장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정의예요. 여기 볼까요? 편익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그럼 사회 입장에서 상대방보다 편익이 크잖아요. 그럼 사회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정의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예요. 자,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적게 드는 게 좋아요? 적게 드는 게 좋죠? 그럼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는 건 사회 입장에선 상대방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 그럼 어때요? 사회 입장에선 상대방보다 이익은 많은 게 좋은 것이고 비용은 적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사회적, 사적 이 말이 문장 속에 나올 때는 사적은 신경 쓰지 말고 사회 입장만 생각하자. 사회 입장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정이고 안 좋은 말이 나오면 부다. 오케이? 자, 요거 뒤집어 볼게요. 만약 이제 정의 반대가 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부등호만 반대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크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런 문장 나왔을 때 뭐만 놓고 비교하자고요. 사회 입장만 보자고요. 그럼 사회 입장에서 상대방보다 이익이 지금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럼 사회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비용이잖아요. 근데 사회 입장에서 상대방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잖아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문장 외우잖아요. 그럼 나중에 엄청나게 혼란이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사회적, 사적 이 말 나오면 뭐만 가지고 보자? 사회 입장만 보자. 사회 입장에서 해석한 결과 사회 입장에서 이익이 많다, 비용이 적다 이렇게 좋은 말이 나오면 정이지만 뭐 이익이 적다든지 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사회 입장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게 되면 부의 외부 효과를 의미한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이것이 가장 간단한 정과 부의 외부 효과 판단하는 요령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 뭐 과소생산, 과잉생산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서 설명을 다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말이죠.
가로 2번에 공공재가 나오는데, 그럼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조심하실 것. 이 재라는 말은 보통 경제로 배웠기 때문에 재로 끝나면 재화,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공재는 재화뿐 아니라 용역까지 포함되는 의미라는 것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 자체가 뭔가 봤더니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공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론 배울 때 재화는 물건이지만 용역은 인간의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국방도 인간의 의한 활동이니까 용역이 되겠죠. 또 범죄로부터 우리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해주는 치안 활동도 인간의 활동이니까 용역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또 일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에 의한 활동을 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뭐다? 용역이다. 그래서 공공재 속에는 재화뿐 아니라 용역까지 포함되니까 그 속에는 국방, 치안, 행정, 서비스 등도 어느 범위에 속한다? 공공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런데 이 공공재는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소비의 비경합성과 소비의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그냥 경제학상 용어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서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컨대 무슨 말이냐? 교과서 쪽 표현 한번 써볼게요. 이게 만약 공공재라고 예를 들어보자 이거죠. 이때 공공재다 할 때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소비의 비경합성이란 특정 재화에 대한 개인의 소비 행위가 해당 재화에 대한 타인의 소비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요, 문장 속에. 근데 이걸 들어도 이게 뭔 얘기냐 잘 알아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공공재예요. 근데 내가 이 공공재 사용할 때 남이 이 공공재 사용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 이 특성을 뭐라 그래요? 비경합성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물건을 쓸 때 남도 이 물건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공동소비. 공동소비. 그래서 이 비경합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소비가 가능하다는 특성. 이걸 뭐라 그런다? 비경합성이다 그래요. 여러분 요 앞에 차가 다니는 길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도로 그러죠. 예, 찻길도 괜찮아요. 예, 이제 도로 그래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가로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 상계동이죠. 상계동에 있는 도로라 할지라도 그 도로는요, 상계동 지역 주민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아니잖아요. 이 상계동 일대를 통행하는 모든 전국의 통행자들이 이 도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다? 특정 개인, 특정 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공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예컨대 웅녀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운전하고 있다고 할 때 우루사 곰돌이가 이 도로 운전 못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다? 도로도 공공재다. 왜? 이 도로를 내가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이 도로 이용하는 거 막지 않지 않느냐, 방해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비경합성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공동소비가 가능하다는 특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거 개념 잡지 못하고 그 문장 그대로 외우려면 잘 외워지지도 않고 외워도 자꾸 혼란이 온다니까요. 아니 제가 조금 이제 뭐라 그랬어요. 원래 교과서에 나올 때 또 우리 지문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특정 재화에 대한 개인의 소비 행위가 해당 재화에 대한 타인의 소비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특성이다. 외우기도 어렵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동 소비가 가능하다고 개념을 잡고 가자. 그 다음에 비배제성이 뭐냐면 원래 배제한다는 건 뭐예요? 너 가. 배척한다 의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닐 빗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배제시킬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예컨대 그 마을 어떤 양촌리 아시죠? 옛날에 전원일기. 그 양촌리 이장님께서 야, 우리 마을에 이 가로등이 없는 바람에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마을회관에 주민들 많이 모아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가로등을 설치하면 우리 딸내미들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지 않니? 다들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야, 돈 내! 그랬더니 곰돌이가 갑자기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기
어머님이 방금 왜 돌아가셨다는데요 하면서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가로등이라는 공공재 설치의 어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그 가로등을 만들었대요. 그때 양촌이 이장님이 곰돌이를 지목하면서 너 그때 돈 안 냈잖아. 비용 지불 안 했잖아. 너는 이 가로등 이용 못해. 하라면 그 사람을 저 가로등 외곽으로 500m 우회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결국 뭐다? 소비의 비배제성이란 그 공공재 설치에 대한 대가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공공재 소비나 혜택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다는 특성. 이걸 원래 비배제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압축하면 비배제성이란 대가나 비용 지불 없이도 소비가 가능하다는 특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럼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전철 같은 경우에 나 요금 내지 않아도 그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요금 내실라고? 안 내겠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한다?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다?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소비의 비배제성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가 가능하다는 이 특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공공재의 소비에 있어서 대가나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그 혜택과 어떤 기능은 누리고자 하는 이러한 현상, 문제를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이제 다른 내용들도 뭐 조금 더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여기까지만 가볍게 이해하시고 쭉쭉 넘어가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독과점이라든지 정보의 비대칭성은 굳이 뭐 내용까지 살펴볼 필요 없으니까 거기 쓰여져 있는 내용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면 이제 내용들이 좀 서술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은 참고삼아 한두 번 읽으면 되는 거고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또는 독과점이라는 것들도 시장 실패 원인에 속한다. 요 정도 말면 되는 거지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지금까지 등장한 바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도 거긴 결국 문제를 낼 만한 건덕지가 몇 개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 시험은 주관식, 객관식. 객관식이에요. 그럼 어떤 거 문제 물어보려면 보기 5개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보의 비대칭성과 독과점은 보기 한두 개는 만들어도 5개 만들 양만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시면 부동산 정책 수단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복습을 해볼까요? 저번 주 이 시간에 어차피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문제 어떻게 나눠 봤어요?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와 크게 주택 문제는 나뉘어진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책이 정책이니까 당연히 제목도 토지 문제 해결하는 정책이 뭐다? 토지 정책. 주택 문제 해결하는 정책이 뭘까요? 주택 정책. 또 그리고 이 부동산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취득세, 양도세, 세금 부분이 민감하지 않냐 그 말이죠. 따라서 무슨 정책이다? 조세 정책.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이 나중에 기본서 받아봐도 정책론의 틀은 4가지예요. 첫 번째 뭐 부동산 정책의 뭐 의의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뭐가 있고 문제 특성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 시향집해갖고 두 번째가 이제 토지 정책 나오고 제목이 세 번째 주택 정책, 네 번째 조세 정책으로 구성된 게 정책론의 틀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틀 잡아라.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틀에서 틀을 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 왜 그 파트에서 내가 그 부분을 배워야 되느냐. 내가 왜 그 부분을 배울 수밖에 없는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부가 들어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무대뽀로 하늘천 따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맨 처음에 이제 토지 정책이 나오는데 의의 있다고 꼭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의의는 어떻게 말하든 간에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때 그 정책 수단에는 이 유형은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토지 정책 수단, 물론 넓게 보면 부동산 정책 수단은 3가지 유형이 나뉘어진다. 첫째, 직접 개입이 있어요. 자, 직접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 간접이 있어요. 그리고 이용 규제, 이 3가지 형태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의외로 문제는 잘 나와요.
섞어 놓는다고. 어떻게 섞어 놓냐면 왜 직접 개입 수단의 종류가 있을 것이고 간접 개입 수단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용 규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섞어 버립니다. 예컨대 문제가 간단히 나오면 뭐 보기 5개 가볍게 해놓고 다음 중 직접 개입 수단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뭐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간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약간 복잡하게 나오면 직접 개입 수단이 한 6개가 있다고 할 때 한 5개는 직접 개입 써놓고 중간쯤에 간접 개입 수단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런 것들은 직접 개입 수단이다 라고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6개 중에 5개는 다 맞고 하나 틀린 거 집어넣고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직접 간접 이용 규제의 수단에 대표적인 한 서너 가지들은 정확히 구분을 하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 가로 1번에 보면 일단 이용 규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용 규제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예요. 지역지구제 그리고 각종 인허가 이런 식의 말 나오면 아 이용 규제다라고 가볍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접과 간접 중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는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직접이에요. 직접이에요. 근데 봐봐요. 우린 그냥 야 직접이 간접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가 크대. 이러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어떻게 바꾸느냐? 직접 개입 수단은 간접 개입 수단에 비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는 건 그만큼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가 크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맨날 정부 개입 정도가 크다라고 단답형을 외우신 분들은 갑자기 자율성 침해 이런 말 나오면 아니 이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왜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단순한 게 가장 큰 문제는 전혀 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말이 바뀌어도 제가 전혀 배우지 않은 그런 형태로 보인다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근데 직접 개입의 대표가 뭐냐면 가격 규제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라든지 임대료 규제. 이건 원래는 주택 정책이지만 넓게 보면 간접 개입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나 임대료 규제 등의 가격 통제, 가격 규제는 대표적인 직접 개입이고요. 토지와 연결시킨다면 뭐 토지은행제도라든지 이 토지은행제도를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공공토지 비축제도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것 외에 무슨 뭐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뭐 도시개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대표적으로 수용 방식 있지 않습니까? 뭐 공법에서 배우면. 간접 개입은요. 간접 개입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뭐 관련되어 있다? 돈. 그래서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자 돌림이다. 간접 개입은 금자 돌림. 예컨대 세금을 다른 말로 조세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세가 나오면 금자 돌림이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 조세는 결국 세금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금융상 지원. 자, 잘 들어봐요. 세금, 금융상 지원, 보조금, 부담금 전부 무슨 자 돌림이에요? 금자 돌림이죠. 그래서 금자 돌림 나오면 무슨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근데 약간의 응용은 필요해요. 예컨대 출제자가 임대료 보조까지만 끊었대. 근데 임대료를 보조한다는 것은 결국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을 또 능용이 없으니까 금이 없네? 이래가지고 또 이게 간접이냐 직접이냐? 이건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응용은 돼야 됩니다. 이해 가시는 거죠? 예. 웃기지가 않는 겁니까? 웃을 여유가 없으신 겁니까? 예? 예. 11, 12월 달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세요. 뭐 엄청나게 필기할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필기는 뭐 여러분 마음에 맡깁니다만은 평상시 수업 시간에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수업할 때 왜 필기 안 해주냐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필기하는 수업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는 수업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필기는 안 해도 되는 게 나중에 요약집이 얼마나 잘 돼 나올 겁니까? 그 요약집 내용이 전부 암기할 내용들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것만 보시면 될 걸 왜 평소에 필기하다가 수업을 놓치냐 말이죠. 주객이 전도되냐 그러면. 예. 근데 나는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은 하세요. 나중에 보면 물어보면 뭐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토지 정책 내용 중에 우리 토지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제목을 확인하시면 거기 지역지구제 나와요. 지역지구제 있어요? 그럼 분명히 뒷장에 토지은행제도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왜 이게 기초입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지구제와 토지은행제도가 토지정책수단 중에서 가장 대표로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 두 가지가 가장 잘 물어보니까.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요약집보다도 더 얇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요약집보다도 더 얇아. 입문서가. 왜? 민법개론 합해서 한 권 아니면 그쵸? 근데 이 기초입문서 이 간단한 이 내용이라도 만약에 내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합격해요. 이것만 가지고도. 아시겠어요? 근데 합격점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날의 운도 많이 작용을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입문서다 요약집이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만 가지고도 합격은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계산이 좀 덜 나왔을 때인데 앞으로도 계산 문제는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미리 각오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출제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루트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수집했느냐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확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예요. 요번에 12문제 나왔죠? 그 경로에 의하면 최대 16가지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출제위원들이. 아시겠죠? 뭐 믿든 말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정확한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입니다. 자, 이제는 그렇다면 계산 포기하고 문제를 맞추겠다는 헛된 꿈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괜찮아요. 우리 계산 문제는 정말 더하기 빼기라니까요. 공식을 암기할 때까지가 어렵지 암기만 되면 맨날 나오는 문제가 뭔지 알아요? 공식을 암기했어. 근데 맨날 숫자만 바뀌어요. 그럼 그 공식에 바뀐 숫자만 대입하면 딱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90%예요. 물론 요번에 12문제 중에서도 좀 시간이 걸리는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두세 문제 있었죠. 그럼 나머지 8, 9문제는 뭡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전형적인 문제. 근데 이것을 숫자가 싫다고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하시거나 그리고 울산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양반들이 제가 해준 대로 다 나왔거든요. 계산이.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쉽나 싶어가지고 계산을 치고 들어갔네. 제가 뭐라 했어요? 아무리 쉬운 계산이 나와도 일단 계산은 제껴놓고 한글 문제부터 풀고 나중에 계산해라. 이게 요령이거든요. 그럼 아무리 쉬운 계산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쉽다고 달려들어가지고 나머지 문제를 푸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알면서 틀렸던 그런 경우 꽤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계산이 쉬워도 뭐다. 문제 풀 때는 일단 계산 제껴놓고 푸는 겁니다. 자, 근데 지역지구제 나왔는데요. 이 지역지구제는 뭐냐면 어떤 그 지역의 특성이나 용도에 알맞는 용도를 지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킴으로써 시장 실패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목적 있는 제도가 바로 뭐다? 지역지구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간단히 뭐냐면은요. 여기 A 토지, B 토지, 인접한 토지, 줄이면 인지라고 했죠. 기억나요? 인접성. 인접성 때문에 가까운 토지, 인지, 이웃한 토지 상호 간에는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총론 때 배웠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 토지는 주거 용도, B 토지는 공업 용도로 이용된다면 이 말은 공장 옆에 뭐 있다? 집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이 설립된 의도와는 달리 공장의 영향 때문에 이웃한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죠. 이런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했죠. 이런 경우는 아까 뭐라고 배웠어요? 무슨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그럼 이 경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으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 건 맞죠? 이럴 때 정부가 개입해서 이 지역 전체를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정을 해준다면 전용한다는 건 그 용도로만 사용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주거 용도가 아닌 공업 용도의 건물, 공장은 이곳에 위치할 수가 없겠죠. 이미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지 않느냐.
그럼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는 것은 그동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원인이 제거되는 셈 아니야 그 말이죠. 이걸 우리 개론에서는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요. 이렇게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제가 전에 그랬죠. 단기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공급이 증가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이 단기예요. 그래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단기는 수요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장기는 공급이 가능한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의 장기 효과에는 무슨 말이 붙는다? 공급이 붙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기 수요, 장기 공급 이 구조 기억해 달라. 기억납니까? 예. 그럴 때 단기적으로 이제 공장이 다른 곳 이전되면 이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이유가 이전보다 없어지거나 줄었겠죠.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한다? 지역지구제가 시행됨으로써 주택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감소하였다, 줄어든다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소문이 어떻게 퍼지냐면 우리 일상생활에 한번 접목을 시켜봐요. 옆에 시멘트 공장이 있다가 그 시멘트 공장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대. 그럼 소문이 어떻게 납니까? 이제 그 동네 공장 없대. 이제 그 동네 집사도 괜찮대. 집값 안 떨어지더래. 이런 소문 나요, 안 나요? 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지역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는 늘어나겠죠. Understand? 자,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제가 전에 그랬죠. 수요 증가란 말 나오면 그 물건의 인기가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럼 인기가 높은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원래 100원 하던 집값이 200원으로 올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얼마만큼 올랐어요? 100원만큼 올랐죠. 이걸 우리는 예쁘게 표현하면 주택 가치 상승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100원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봐요. 이 집값이 오른 만큼의 이익은요. 이 지역지구제라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 동네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이지 나중에 집값이 올라간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오른 집값을 모두 지불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래부터 집 갖고 있던 사람이 집값이 100원이었잖아요. 근데 공장 다른 곳 넘어가면서 200원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초과이윤, 이 주택가치 상승만큼의 이익은 원래부터 그 지역에 집을 갖고 있던 기존의 주택 보유자에게만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와, 이 동네 이제 집값으로 괜찮다 싶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미 오른 200원만큼의 집값을 지불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집값이 오른 만큼의 이익이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어? 무슨 말인지 이게 너무 빨라요? 너무 빠릅니까? 자, 나 원래 100이었어요. 공장 다른 곳 넘어갔어요. 그래서 100이었던 게 200이 됐대요. 그럼 100원만큼 올라갔죠. 이 말은 뭐다? 원래 그 동네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100원만큼의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근데 나중에 200원을 다 주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집값이 오른 만큼의 이익은 없지 않냐 그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전적 독점이라고 해요. 이제 사전적이 뭐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라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발생하니까 사전적인 독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중에 오른 집값을 다 지불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집값 오른 만큼의 이익이 없겠죠. 그래서 지역지구제 시행 시 독점의 문제는 사전적 독점이 문제되는 것이지 사후적 독점은 문제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이때 주택가치 상승분을 뭐라고 한다? 초과이윤, 그 성격상 초과이윤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자, 지금 지역지구제라는 제도가 시행이 됨으로써 집값이 올랐고 그만큼 이익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 100원만큼의 이익은 주택 소유자가 자기 집값을 올리기 위한 어떤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제도의 시행의 결과입니까? 그렇다면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노력하지 않고 얻은 이익 아니에요? 그럼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럼 성격상 부당한 이득이 되겠죠. 오케이? 그 부당한 이득을 개론에서는 초과이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정상적인 이윤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장기에 가면
어쨌든 단기에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자가 야 다른 동네 말고 이 동네에 집을 지어서 공급하면 다른 동네에서 공급할 때보다는 요 돈 좀 되겠다 생각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럼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주택의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늘겠죠. 그럼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그 물건이 양쪽으로 많아져서 흔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단기에 올랐던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하락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것도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원래는 비용 일정 증가 감소 나눠져 가지고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없이 말할 때는 여기에 뭘 붙이냐면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일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이 원래 수준만큼 하락한다. 이때 원래 수준만큼 하락한다는 건 200원 됐던 가격이 오르기 전에 가격인 100원 수준만큼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물론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보면 살을 뭐 좀 더 붙여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지역지구제 시행이 될 때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가 이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나중에 살붙이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장기적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할 때, 감소할 때, 또 변화가 없을 때 그 주택 가격과 주택량이 어떻게 변동하는가 살 붙여야 되겠고요. 또 지역지구제 시행 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 이제 붙여 나가는 게 기본과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기초 과정만 알고 계셔도 지역지구제 내용 중에서 절반은 알았다는 거예요. 벌써 절반은 알았다. 근데 지금 내용 하나하나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심오한 내용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자, 이것이 바로 지역지구제에 대한 학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뒷장에 보면 가로 2번에 토지은행제도 나오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토지비축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말이죠. 토지 중간에 은행자가 붙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은행에 맡겨놓는 돈은요. 지금 쓸 돈이에요? 나중에 쓸 돈이에요? 나중에 쓸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토지은행제도는 돈을 맡겨놓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맡겨놓는다? 토지를 맡겨놓는다. 따라서 이때 토지는 지금 쓸 땅이다. 나중에 쓸 땅이다. 나중에 쓸 땅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원래 정식 명칭은 공공토지비축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토지은행 또는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주체가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자를 붙여요. 오케이? 구체적으로는 우리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죠. 그 토지주택공사가 이 토지은행제도를 시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사는 공기업이죠. 그럼 공기업은 공적 주체입니까? 사적 주체입니까? 공적 주체잖아요. 그래서 공공자를 붙입니다.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공공이 장래에 사용할 토지, 이 말을 예쁘게 바꾸면 장래의 토지 수요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량의 토지를 비축, 확보한 후 나중에 그 땅이 필요한 사람들, 이 말을 바꾸면 토지 수요자에게 보다 적절한 시기에 대량의 토지를 보다 저렴한 값으로 공급해 주는 제도가 바로 뭐다? 토지은행 또는 비축제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간단히 의미 정도만 알고 제가 넘어가겠지만 사실 토지은행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대부분 보시면 장점, 단점 막 구분해서 외우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외우나 싶어요. 왜? 토지은행제도의 의미 속에 장단점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만 그걸 끄집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외웠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면 의미를 쭉 서술해 놓고 그 의미 속에서 장점과 단점을 제가 뽑아낼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굳이 외울 분량이 없는 게 개론이란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장점만 미리 알려드리죠. 우리 뭐라 했어요? 예컨대 5년 후에 사용할 땅을 5년 전에 미리 매입을 했대요. 그럼 상식적으로도 땅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그럼 5년 후에 땅이 필요한 땅을 매입할 때보다는 5년 전에 미리 매입을 해놓으면 5년 후에 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싼 값에 상대방이 원하는 시기에 보다 많은 양의 토지를 공급해 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뭐다? 대량의 토지를 상대방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 적절한 시기를 두 글자를 줄이면 적기에
대량의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게 토지은행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단점을 하나 제가 꼬집어 볼게요. 자, 그 땅 언제 쓸 땅이죠? 5년 후에 사용할 땅이죠? 근데 언제 사요? 5년 전 현재 사는 거죠? 그럼 매입 시점, 그 토지의 매입 시점은, 사는 시점은 5년 전 현재인데 매각, 분양 시점은 5년 후 미래가 되죠.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칠판을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매입 시점과 매각 시점에 시차가 존재한다. 말 되죠? 그런데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어차피 내가 지금 사놨는데 이걸 토지를 샀는데 어차피 그걸 분양 임대할 때는 5년 후란 말이에요. 그럼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부가 공공이 그 토지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변에 시유지, 국유지, 공유지 이런 토지가 있다고 할 때 그 팻말이 있으니까 그런 건 줄 알지.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 쓰레기장 같잖아요. 꼭. 쓰레기장 같은 거 못 보셨어요? 팻말이 국유지 써 있는데 그냥 그 팻말만 없으면 여러 사람들이 막 쓰레기도 막 갖다 버리고 이러잖아요. 그 말이 뭐다? 토지 관리가 잘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토지 관리가 잘 안 되면 쓰레기장은 두 번째 문제고 이 좀 집이 없는 분들이 은근슬쩍 거길 들어와 가지고 후미진 곳, 안 보이는 곳에 대충 집 짓고 사는 문제가 발생해요. 응? 이걸 예쁘게 표현해 볼게요. 토지은행제도 시행 시 매입 시점과 매각 시점의 시차로 인하여 정부에 의한 토지관리가 요구되는 바, 정부에 의한 토지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는 경우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또는 저소득층 무주택 그 서민들의 불법 무단 점유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문장이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해석하면 어차피 지금 샀는데 5년 후에 팔아야 되는데 토지 관리가 잘 안 되면 은근슬쩍 들어와 가지고 대충 집 짓고 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제 민법이나 공법이 다 배우시지만 권원이라는 게 있죠.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할지라도 한번 그 적이 뿌리내고 사는 사람들 나중에 내쫓을 때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 생존권을 보장하라, 정주권을 보장하라, 나를 깔고 가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지은행제도의 단점 중에 하나다. 근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 나중에 쓸 땅을 미리 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법적인 무단 점유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장점 단점 구분해서 외우려 들다 보니까 외우기는 어려워지고 외웠다 한들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은 여러 가지 장단점 중에 한 가지씩만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로써 토지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마무리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정책 다음에 무슨 정책이 나올까요? 주택정책이 나오겠죠? 그건 언제 합니까? 잠깐 쉬었다는 거죠. 예.